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 이름보다 엄마라는 말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았던 시간이 저를 어떻게 비워냈는지도 모르고 살았죠. 지금 제 옆엔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은 수년 전 다른 여자의 집에 눌러 앉았고 아이들은 다들 바빠서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드는 생각은 나는 왜 아직 살아있는가 하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마음, 그건 죽음보다 더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법이죠.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익숙한 주름, 푹 꺼진 눈, 그리고 너무 오래 참아온 듯한 입꼬리. 저 사람은 정말 나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던 이름을 내가 직접 다시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지 못해 살아가던 제가 어떻게 다시 살아보기로 한 건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할지 모릅니다. 남편이 떠난 지 4년째다. 정확히 말하면 떠난 게 아니라 나가고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엔 출장을 간다더니 그게 자주가 되고 오래가 되고 결국엔 연락이 끊겼다. 나는 그가 돌아올 거라 믿었다. 그가 놓고 간 양복과 구두, 지갑 안에 남겨진 가족 사진. 그건 아직 이 집이 그의 자리라는 증거 같았으니까. 하지만 1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잊고 살아, 그런 사람은. 애들만 잘 키우면 됐지 뭐. 당신이 뭐 잘못했어? 남자가 나간 건데. 그 말들이 맞는 줄 알았다. 그런데도 나는 매일 현관문 소리에 놀랐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사람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게 나를 살게 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이 갉아먹었다. 하루는 우편함에서 한 장의 청첩장을 발견했다. 보낸 사람은 내 남편이었다. 받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아직 지우지 못한 내가 되었고, 초대된 날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다. 나는 그날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접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오래도록 울었다. 울다가 웃다가 다시 울었다. 그래, 이게 내 몫이구나. 사랑이 끝난 줄도 모르고 기다린 내가 제일 바보였네. 그날 이후로 나는 거울을 보지 않게 되었다. 화장대 앞에 앉아본 적도, 립스틱을 꺼내본 적도 없다. 빨래를 갤 때도, 식탁에 앉을 때도 나는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이 물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늘 조용해요? 그 질문에 나는 말 대신 미소를 지었다. 조용한 게 아니라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걸. 그 아이들이 알까봐 겁이 났다. 그러다 어느 날 햇볕이 드는 부엌에서 손톱을 깎다. 내 손등의 주름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손이 나를 살아오게 했구나. 그 순간 아주 오래된 한 장면이 떠올랐다. 결혼식 날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 이 손 놓지 말고 평생 같이 가거라. 그 약속을 지킨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 혼자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그 사람 말고 나를 위해 살아보면 안 되는 걸까? 그건 어쩌면 무모한 시작이었지만 그날부터 나는 다시 살아보기로 했다. 죽지 못해 살던 내가 살아보기로 결심한 첫날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매일 먹던 밥 대신 토스트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고 씻는 것도 바깥에 나가는 것도 귀찮았다. 사람이 무너지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더라. 단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단 한 번의 외면이면 충분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한때 나를 울릴 만큼 소중했지만 이젠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나는 그 안에서 혼자였다. 남편은 나를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인생에 바빴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어느 날 거울을 마주보다가 문득 내 이름을 입안으로 되뇌어 봤다. 윤정아. 처음엔 어색했다. 그렇게 나를 불러준 사람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남편은 주로 여보라고 했고 아이들은 엄마라고만 불렀으니까. 그 이름을 또 불러봤다. 이번엔 조금 더 또렷하게. 윤정아. 신기하게도
그 소리에 마음이 조금 울렁거렸다. 내가 나를 부르니 내가 나에게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다. 그날 밤 침대만 노트에 조용히 글을 적었다. 오늘 나는 내 이름을 다시 불렀다. 그 소리는 낯설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 글을 쓰고 나니 다음 날이 조금 궁금해졌다.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햇볕을 맞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아니, 나한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오랜만이었다. 현관문 옆에 먼지가 잔뜩 쌓인 신발장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마스크를 쓰고 고무장갑을 끼고 정말 오랜만에 대청소를 시작했다. 버릴 것도 지울 것도 많았다. 남편이 쓰던 면도기, 칫솔,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던 구두 한 켤레. 손이 잠깐 멈췄다. 버릴까 남겨둘까? 한참을 고민하다 나는 그 구두를 상자에 담아 창고에 넣었다. 완전히 지워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집의 중심에 두지 않기로 한 거였다. 누군가에겐 사소한 행동일지 몰라도 나에겐 아주 큰 결심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 노트에 또 한 줄을 적었다. 오늘 나는 이 집의 주인으로 첫 발을 디뎠다.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일은 그저 말 한마디가 아니었다. 그건 잊혔던 나를 다시 꺼내는, 어쩌면 아주 오래 전부터 원하고 있었던 시작이었다. 이름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날 이후로 나는 집 안의 모든 시계를 다시 맞추기 시작했다. 거실의 벽시계는 3년 전 멈춘 그대로였고 부엌 타이머는 배터리가 다 되어 늘 0분만을 깜빡이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 집은 시간이 멈춘 곳이 되어 있었다. 그걸 알아차리는 데엔 참 오래 걸렸다. 시계를 하나하나 고쳐가며 나는 조금씩 이 집의 숨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했다. 삑 하고 울리는 전자레인지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진동, 그리고 내 발걸음 소리까지도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아주 작은 소리들로 증명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고치기 어려운 건 내 안의 시계였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이 떠난 시간에 멈춰 있었고 그날 이후 나라는 사람도 시간이 멈춘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딸이 연락을 해왔다. 엄마, 주말에 애 맡아줄 수 있어요? 딸은 워킹맘이었다. 바쁘고 지치고 늘 시간을 쫓는 사람이었다. 그런 딸의 부탁에 나는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데리고 와라. 그 아이는 5살. 말끝마다 왜요? 를 붙이는 시기였다. 할머니, 왜 머리는 하얘요? 왜 밥은 이렇게 뜨거워요? 왜 아빠는 일만 해요? 그 질문들이 처음엔 귀찮았다. 하지만 묘하게 그 속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질문이 들어 있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 왜 한 번도 내 기분을 묻지 않았지? 아이를 재우고 난 밤 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내 젊은 날의 일기, 그림 그리던 스케치북, 그리고 미처 쓰지 못한 편지들이 담겨 있었다. 그걸 꺼내 읽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나중에 아이들 키우고 나면 꼭 그림을 다시 그리자. 그땐 나만의 시간을 갖자. 그 메모는 아이를 막 낳고 처음 혼자 있던 어느 밤에 쓴 것이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나, 글을 쓰고 싶었던 나, 걷기만 해도 좋았던 나. 그 모든 나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군가의 엄마 안에 며느리만 남았다. 나는 결심했다. 내가 멈춘 시간을 다시 돌려보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낡은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섰다. 햇살은 따뜻했고 버스 정류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기분 좋게 낯설었다. 내가 가려던 곳은 한때 매일 그 앞을 지나기만 했던 작은 미술학원이었다. 창가엔 아이들이 그린 듯한 풍경화가 붙어 있었고 문 옆엔 성인 취미반 수강생 모집이라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망설였다. 문을 열기까지 딱 30번쯤은 돌아서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이 아니면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았다. 문을 열자 잉크 냄새와 물감 향이 섞여 어지럽게 코를 찔렀다.
그 공간은 낡았지만 생생했고 작지만 살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얼마 만에 해보는 인사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안에서 나보다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아줬다. 취미반 들으시려고요? 일주일에 2번 수업이에요. 수업을 들을지 말지. 그 자리에서 결정하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보겠습니다. 첫 수업날 손이 덜덜 떨렸다. 연필을 쥔 손가락은 오래전에 굳어버린 근육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작은 선 하나, 원을 그리는 손끝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그건 그냥 원이 아니었다. 내가 잊고 살았던 감정, 내가 외면했던 나 자신이 그 선에 함께 묻어나왔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 선생님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처음이세요? 근데 감정이 참 담겨 있네요. 나는 말 대신 웃었다. 감정을 담는다는 말. 그 한마디에 나는 오래도록 굳어있던 마음 한켠이 풀리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노트에 또 한 줄을 썼다. 오늘 나는 그림 한 장을 그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도록 나를 기다리던 사람을 만났다. 나는 지금 내가 잃어버린 시간을 하나씩 되찾아가는 중이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그 시절이 떠올랐다. 내가 결혼 전 마지막으로 웃던 시간들. 그 시절엔 무슨 말을 해도 웃어주는 친구가 있었고 무슨 짓을 해도 걱정해주는 언니가 있었다. 지금은 그들 중 누구 하나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 결혼과 동시에 내 삶은 바뀌었고 어느 순간 그들과 멀어졌으며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관계를 잘라낸 거였다. 아이 재우느라, 남편 상사 접대하느라, 시댁 제사 준비하느라. 다음에 연락할게. 조금만 지나고 만나자.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나는 그들의 생일을, 그들의 얼굴을 잊었다. 그리운 사람이 생기면 사람은 조금 더 겸손해진다.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래전 편지함을 뒤졌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상자 안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다. 윤정아, 결혼 축하해. 근데 너 너무 빨리 사라지는 거 아니야? 대학 동기였던 선영이의 글씨체였다. 편지는 짧았지만 그 한 줄이 내 가슴을 쳤다. 그래, 나는 사라졌었지. 내가 뭘 좋아했는지 누구였는지 그걸 알던 사람들과 함께 사라졌었지. 용기 내어 편지 뒷면에 적힌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혹시 선영이 맞니? 윤정이야. 많이 늦었지만 내 편지 이제서야 답장해. 답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저 그 시절의 나에게 다가가고 싶었던 거였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알람보다 먼저 온 메시지가 있었다. 윤정아, 이게 진짜야? 나 울었어. 진짜 많이 보고 싶었어.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 말이 꼭 나한테 사는 힘을 주는 주문 같았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한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뭐 먹었는지, 요즘 뭐에 꽂혔는지, 지금 어디쯤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녀는 여전히 같은 도시, 같은 감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나는 이제 그 안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선영이 물었다. 너 여전히 남편이랑 연락 안 되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사라졌던 나를 다시 꺼내준 건 그 시절을 기억하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이었다. 요즘 들어 문득문득 예전엔 묻지 않았던 말들을 스스로에게 하게 된다. 그때 정말 행복했어? 참는 게 정말 너였니? 왜 그 사람한텐 한 번도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니? 그 질문들은 늦게 도착한 편지처럼 이제서야 도착한 내 안의 목소리였다. 며칠 전 딸이 둘째를 가졌다는 말을 전해왔다.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 어딘가가 묵직했다. 딸은 내게 물었다. 엄마는 애 키울 때 힘들지 않았어?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힘들었지. 그런데 그땐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정말 그랬다. 나는 힘든 걸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시댁 어른들 앞에서는 괜찮아요가 기본이었고 남편 앞에서는 나는 참을 수 있어가 무언의 대화였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에게도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법을 잊고 살았다. 말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다.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내 몸을 망가뜨렸다. 어느 해 겨울 극심한 두통과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이라 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라는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나를 너무 오래 방치해왔구나. 그 깨달음이 밀려온 것도. 딸이 묻는다. 엄마, 나도 아이 낳고 나면 변할까?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래도 너는 내 마음 먼저 살펴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말을 하면서 나는 마치 내 과거에게 사과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약속했다. 이제라도 내 마음을, 내 몸을 내가 먼저 돌보자고. 그날 밤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오늘 나는 딸에게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말했다. 그리고 나에게도 말했다. 이젠 참지 않겠다고. 묻지 않았던 말들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저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세탁기를 돌리다 남편의 와이셔츠가 섞여 있는 걸 발견했다. 그 셔츠는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 출장 가기 전날 입었던 옷이었다. 이상하게 그 셔츠만큼은 버리지 못하고 늘 마지막 칸에 넣어두곤 했었다.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으니 그런 어리석은 희망 하나로 계속 남겨둔 옷이었다. 그걸 다시 손에 들었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스러졌다. 냄새를 맡아봤다. 이젠 그의 향기도 체온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냄새뿐이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는 이미 내게서 떠났고 나는 혼자인 시간이 더 길었다. 그래서 나는 그 셔츠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바로 버리지 않았다. 이틀 동안 현관 옆에 놓아두었다. 하지만 그 이틀 동안 나는 한 번도 그 셔츠를 꺼내보지 않았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일 아침 나는 묵묵히 그 봉투를 문 앞에 내놓았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다.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다. 그저 긴 인사를 마친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선영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기분은 어때? 나는 답장을 썼다. 조금 가벼워. 이상하게 외롭진 않아. 그 말은 진심이었다. 정말 외롭지 않았다. 아마 그건 내가 이제 진짜 혼자가 되었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혼자가 된다는 건 누구의 그림자도 끌어안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노트에 또 적었다. 오늘 나는 그의 마지막 흔적 하나를 지웠다. 그건 아픔이 아니라 나를 위한 첫 번째 선물이었다. 남편의 셔츠를 버린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졌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나를 위해 시간을 쓰기로 했다. 가령 편의점에서 10일 하던 핸드크림을 집어들며 이거 향 괜찮네 하고 혼잣말하는 일. 오래된 운동화 대신 발이 편한 새 신발을 사는 일. 목욕하고 로션을 바르며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는 일. 그 모든 게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곧 알게 됐다. 나는 늘 누군가를 먼저 챙겨왔지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먼저 챙긴 적은 없었다는 것을. 예전에 나는 아이들 밥 챙기고 남편 셔츠 다림질하고 부모님 약봉투 챙기며 살아있다는 증명을 했었다. 그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숨 쉬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여야 한다는 걸. 그래서 나는 요가를 시작했다. 몸이 굳어 있어서 따라가기 벅찼지만
매트 위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졌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호흡 하나하나에 살아있다는 감각이 깃들었다. 요가 선생님이 내게 말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오직 나를 위해 써주세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나는 내 손을 꼭 쥐어주었다.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나 자신에게 하는 인사는 처음이었지만 이상하게 울컥했다. 그날 밤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나를 돌봤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선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다. 요가 수업을 마치고 근처 작은 카페에 들렀다. 햇살이 창 너머로 길게 쏟아지는 조용한 오후였다. 주문을 하려다 카운터 뒤에 직원이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잠시 멈칫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질문이라고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정윤정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무언가 울컥했다. 아무도 묻지 않았던 이름. 너무 오래 부르지 않았던 이름. 그 직원이 내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정윤정 고객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다. 나는 그 이름을 받아 안고 햇살 한가운데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노트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다. 정윤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시 나를 믿는다는 뜻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는 아주 오랜만에 내 이름을 정성스럽게 써보았다. 정윤정. 볼펜이 종이를 긋는 감촉이 이상하게 울컥할 만큼 따뜻했다. 그날 저녁 선영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오늘 이름으로 불렸어. 그게 그렇게 힘이 되는지 몰랐어. 그녀는 곧 답했다. 당연하지. 넌 너로 살아야 하잖아.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말고 그냥 정윤정. 나는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윤정. 나는 오늘 그 이름으로 살아냈다. 그리고 다짐했다. 앞으로의 삶도 그 이름으로 살아갈 거라고.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만 존재하던 나는 이제 내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건 아주 느리지만 확실한 회복의 여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길 위에서 조금씩 웃음을 배우고 있었다. 가을이었다. 거실 창문을 여니 바삭바삭한 낙엽 소리와 함께 선선한 바람이 밀려들었다. 나는 오늘도 혼자 밥을 차려 먹었고 혼자 산책을 다녀왔으며 혼자 영화를 보았다. 그리고 괜찮았다. 혼자가 익숙해졌고 이젠 그게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며칠 전 우연히 남편의 이름을 듣게 되었다. 그 사람은 지금도 그 여자의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잊은 것도 아니다. 다만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림자에 나를 가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가 아닌 정윤정으로 살아간다. 그 이름을 다시 찾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 많이 울었고 많이 참았고 많이 내려놨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나를 돌보고 나를 인정하며 나를 사랑한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윤정아, 수고했어. 정말 잘 버텼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행복하자. 그 말에 내 눈이 다시 붉어졌다. 그건 슬퍼서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기쁨과 회복의 눈물이었다. 지금 나는 작은 그림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동네 미술학원 옆 작은 갤러리 한쪽 벽면을 빌려 내가 그려온 그림들을 걸 예정이다. 선영이는 여전히 내게 매일 안부를 묻고 딸은 이제 나를 윤정씨라고 부르며 장난을 건다. 손주는 내가 그린 고양이 그림을 좋아해서
자꾸 색칠을 해버리지만 그것조차 예쁘다. 요가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 그날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딸도 아닌 그냥 나로서 숨을 쉰다. 가끔은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던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나는 진짜 나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흔적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을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혹시 당신도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당신은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제 삶의 작은 조각이지만 혹시나 당신의 마음에도 닿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무사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평온이 머무르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